안녕하세요. 사람은 적당히라는 게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2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아가면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희 부부의 삶이 변한 거라곤 세상에 태어난 이쁜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10년간 일을 해왔어도 단순 노동 업무 일이라 월급은 거의 그대로였고 월 200 조금 넘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큰 병치레 안 하고 꾸준하게 다녀준 것만도 고마웠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저희 가족의 삶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비전은 안 보이고 저 또한 힘들게 일을 해봤자 받는 월급은 200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모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며 사업하자는 제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저도 두렵긴 했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따라와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도전은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면서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절대 아니라고 제 의견을 무시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에 심기가 불편해지셨는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남편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게 될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시부모님께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도 확고하게 반대를 하셨었죠. 내 아들 말처럼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빚도 많아지고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텐데 뭐하러 위험한 도전을 하겠다는 거야? 사업은 아무나 하니? 네가 아무리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 한들 남들은 너처럼 똑같은 생각을 안 해봤겠어? 너 머릿속에 있던 사업들은 남들이 벌써 시작을 했을 테고 자금도 충분치 않아서 대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10년간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싶은 거니? 너희들의 인생을 갈아 넣은 10년인 거야. 망하게 되면 10년의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것뿐이야. 우리가 매달 받는 생활비도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살아라. 남들은 사업 안 하고 싶어서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하고 있겠니? 어머님, 사업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박은 아니더라도 분명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도하면서 변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분명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는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얼마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당신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 몰라? 제발 그냥 조용히 좀 살자.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하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사업하자는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업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야? 이제 그만해. 당신이 집안의 가장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힘들게 일해왔는데도 월급은 꼴랑 200 겨우 넘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앞으로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랑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앞날의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만 살면 크게 신경도 안 쓰이지. 그런데 현진이는 어떻게 할 건데? 걔 인생도 우리의 뒤를 밟길 바라는 거야? 현진이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하는 거라고. 다른 집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잡에 쓰리잡까지 뛴다는데 당신은 퇴근하면 발 닦고 하루 온종일 TV나 보고 있잖아? 새벽 늦게까지 TV 볼 시간에 밖에서 대리운전이라도 뛰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었을 거라고. 나는 퇴근하고 당신이랑 현진이 밥 챙겨주고 나서 힘들게 손부업 하는데 당신은 고생하고 있는 나는 안 보여? 나 고생시키려고 결혼하자는 거였어? 앞으로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내 손을 보라고.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밤새 부업하느라 만신창이가 됐어. 나도 여자야. 사치는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네일도 받고 싶고 미용실에서 관리도 받고 싶어. 당신은 그런 곳에 돈 안 쓰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나는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기분이라며 몇십만 원씩 술값 긁어올 때도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드리는 거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매달 제 시간에 달라고 재촉하시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버는 돈보다 주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사업이라도 하고 싶은 건데 다들 무슨 자격으로 사업하겠다는 저를 반대하시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그냥 저 혼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제 뒤를 따라왔지만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버릇없다며 화를 내셨어요. 도와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저를 더 자극했는지 사업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희는 부부싸움까지 번지게 되었고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끝까지 반대를 하던 남편은 결국 저에게 두 손 두 발을 들었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업을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망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저는 그런 걱정에 초장부터 겁을 내지 않았어요. 무조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편도 집안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저를 도왔지만 저희 사업이 일어날 때까지 생활비를 대폭 줄이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선 자식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매일 저희 사업장에 찾아와 주셨고 제 딸 현진이도 돌봐주셨습니다. 같은 부모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부모를 볼 때면 시부모님의 행동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돈을 바라시면서 저희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일단 시부모님과는 거리를 두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 그런 돌발 상황들이 저에게는 경험이 되었고 대처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턴 정말 열심히 일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몇 년간은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 모으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저희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더 이상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돈이 벌리는 만큼 시부모님과 남편이 바라는 것도 많아졌고 돈의 씀씀이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우리 이제야 겨우 자리 잡았어. 5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이 부리는 사치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월급 받았을 때보단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사치를 부리는 건 오히려 독이 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론 내가 주는 만큼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부리는 사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가 아직은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사업에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달려 있다고. 저번 달보다 200만 원 더 쓴 거 가지고 엄청 보라고 그러네. 열심히 일한 만큼 돈 좀 쓰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놀고 먹기만 했어? 나도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법만큼 써야 되는 거야. 세상 떠날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잘 나갈 때 그동안 못 해봤던 것 좀 해보겠다는 건데 내가 잔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활비 좀 올려줘. 월급 받으면서 드렸던 생활비에서 너무 조금 올려줬다고 맨날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하신다. 내 어깨도 좀 올려줘야 하지 않겠어? 벌써 다 쓰셨다는 거야? 생활비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려달라는 건데.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나한테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돈도 있으시다고. 힘들게 돈을 벌어봤자 뭐해? 불필요한 곳에서 전부 다 나가면 월급 받아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 우리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다들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안 들인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사업장에 들어오시자 그제서야 남편의 입을 굳게 닫을 수 있었네요. 한숨을 쉬면서 다시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은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 한마디 툭 뱉고 안 좋은 분위기로 사업장을 나서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지만 별일 아니라면서 대충 둘러댔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시부모님을 저희 사업장 사무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는 거야? 그냥 전화통화로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사무실로 불러야 되겠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왜 불렀겠어? 우리가 지금 생활비 올려달라고 해서 그게 불만이니까 우리를 부른 거잖아. 주기 싫다는 말이겠지? 아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께 못했던 적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좋은 방법이 있어서 직접 사업장으로 오셔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이게 뭐야? 근로계약서? 지금 나보고 여기에서 일을 하라는 거야? 너 생활비 올려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니? 지금 드리는 생활비도 저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인 생활비를 원하시면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어느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무작정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억지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제 좀 돈 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여기에서 저 직원들 옆에 껴서 일을 할 것 같아? 그럼 생활비는 올려드릴 수 없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맨날 놀러 다니시면서 생활비 받아 가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 고생을 하시니까 그만큼 챙겨드리지만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 도움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생활비 다 쓰셨다고 돈을 더 달라는 전화만 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생활비 드리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앞으로 현진이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만으로 65세 안 되셨으니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사업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으면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되고요. 네가 이제 우리까지 부려먹으려는 거지? 아주 톤독에 올라서 가족 전부를 이용해 먹으려 들어? 내 아들은 네가 이러는 거 알고 있니? 당연히 너 머릿속에 나온 거니까 내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겠지. 기다려봐라. 전화 좀 해야겠다.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했고 잠시 뒤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난 상태였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어떠한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볼 만큼 흥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시모는 저에게 다가와 제 앞에서 근로계약서를 찢더니 얼굴에 던지셨고 시모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시부와 함께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를 들이밀 수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꼭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건 나도 부담이 돼서 요구하시는 만큼 사업장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 월급 받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도 당신이 받았던 200의 월급에 절반이 생활비로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거의 2배를 드리고 있잖아? 둘이서 한 달 생활하시는데 월 200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전부 다 쓰셔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사업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건데 놀고 먹는 거에 쓰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 내가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아직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연세시니까 앞으로 생활비 타서 쓰시려면 사업장에 나오셔서 몇 시간만이라도 도와주시라고 전해드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생활비의 절반으로 다시 줄일 거야.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는 건데? 나도 여기 공동 사장이야. 내 지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러려고 당신 밑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벌만큼 벌었으면 우리도 이제 돈에 구속받지 않고 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 줄이기만 해봐.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 내밀지 마. 알겠어?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싫다고 하시잖아. 남편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앞에서 시부모님 무시한다며 사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다투게 되는 일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5년을 힘겹게 이끌어왔고 저희 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어느새 부부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처럼 되어버렸고 일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세월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항상 불만만 많았어요. 저도 이런 생활들이 이젠 점점 지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회사와 꾸준하게 거래를 해오던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받게 되었는데 대표님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대표님은 더 이상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문자로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신 순간 저는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남편이 대표님의 아내분과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래처 대표님이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걸 도와주셨던 은인이셨는데 남편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납품하는 물건들의 절반 이상이 저와 전화통화한 대표님한테 들어가고 있었죠. 제 인생의 제일 큰 고비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20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진 몇 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날 일정이 어디로 잡혔는지 확인한 뒤에 차를 타고 출발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으셨던 회사 대표님께서 사진 한 장을 더 보내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어느 한 모텔이었고 저보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말에 온몸을 떨며 사진 속에 있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 도착한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도 그 안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가정을 깰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앞에 얼굴을 내민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이었고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길래 남편을 강하게 밀치며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침대 위에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숨긴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던 대표님의 아내가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구잡이로 흔들어 버리게 되었네요.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더니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을 버티지 못한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저를 내려보던 남편은 침대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대표님의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면서 저를 노려보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길래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뭐기엔 당신은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지. 돈 좀 벌었다고 그동안 나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잖아? 그리고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 옆에 붙어 있어야 하지? 나는 매일 아침 눈 뜨면 당신 얼굴 보는 게 제일 역겹고 이런 식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준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경혜 씨밖에 없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경혜 씨가 알려줬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 잘난 사업이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어차피 걸린 거 위자료는 주겠지만 사업은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 내가 그동안 쏟았던 시간만큼 가져가도록 할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딸 현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현진이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게 충격받을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지 않았어? 나는 항상 당신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정말 많이 신경 썼는데 그런 나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언제부터인가 곁을 주지 않더니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멀리했던 거야?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야. 어차피 이제 와서 숨겨봤자 뭐하겠어? 볼일 끝났으면 이제 나가줄래? 우리는 해야 될 거 마저 끝내야 되거든.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러운 몸으로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난리를 친 뒤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모텔 문을 걸어 잠갔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 마음은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말았네요. 그날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다 버렸고 이런 모습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날은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다 버리는 사이 남편이 볼 일이 끝났는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의 지분은 내가 더 많지 않아? 솔직히 당신이 뭘 했는데 두 발로 뛰는 건 내가 거의 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힘들게 일건 회사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아예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어차피 오토로 돌리면 알아서 돈 나오는 회사를 내가 굳이 당신한테 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몰라? 여태껏까지 힘들게 일해서 20억 자산가 만들어줬더니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이 회사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회사를 절대 넘기지 않겠다면서 저보다 더 크게 난리를 쳤고 결국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입에 거품을 물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버린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도망을 치고 말았죠. 제 인생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날이었고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저는 다음날 회사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모든 걸 남편에게 위임하겠다며 공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셨고 직원들 또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쉼없이 달려왔던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뿐이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셨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딸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2번 다시 아빠의 얼굴을 안 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10년간 함께했던 회사에 제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그곳에서 저는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앉았던 자리에 상간녀를 앉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제가 받아야 할 재산을 정확하게 나눈 뒤 남편과 함께했던 2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회사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직원분들께선 저를 걱정하면서도 회사의 운영 방침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로 그동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부모님과 제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 여행을 즐기며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고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휴식을 끝낸 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동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거죠?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네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들놈이 새로 들인 며느리가 글쎄 말도 마라. 네가 힘들게 운영해왔던 회사를 전부 다 말아먹고 있다니까. 자기가 대표라고 직원들을 잡고 있는데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까지 깎이면서 갑질을 당한다고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나 보더라고. 거기에다가 너희가 이혼할 때 제일 많은 물량을 거래했던 대표께서 거래를 끊어버렸다며. 이런 말은 왜 또 안 했던 거니?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빚만 떠안게 생겼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들놈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조종만 당하고 있는데 너랑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이러다 네가 10년간 운영해왔던 사업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너도 그러고 싶진 않잖아. 그 회사 제가 안고 가려 했는데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고집부려서 넘겨준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에 미련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혼했는데 제가 당연히 도와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저는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서 이런 쓸데없는 시간 뺏기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이는 저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저를 차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시부모님께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저에게 받고 있던 생활비의 절반도 아닌 상간녀가 입김을 불어넣어
땡전 한 푼 못 받고 있다며 이러다 집안 무너지게 생겼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들리는 소식으론 10년간 운영해왔던 회사를 본인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남편이 자신의 영업력을 믿고 저 없이 뛰어들었지만 상간녀와 둘이 불륜 관계라는 걸 저와 통화했었던 대표가 다른 거래처 대표들에게도 소문을 흘리면서 이 바닥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0년간 힘들게 이끌어왔던 자판기 사업은 결국 일시 중지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았던 재산을 상간녀와 둘이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흥청망청 전부 다 써버렸다는 말을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했던 직원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사람과 살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 자신의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 상간녀는 그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네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천천히 걸어 나가려 합니다. 급할 거 없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이 채널의 구독자라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 전부 다 풀어놓게 될 텐데요.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는 상황인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라고 하시는 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걸 보면 그 못된 성격을 절대로 고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 차가 되었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어요. 웃는 날보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훨씬 많았을 정도로 시모와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해서 형님 집안과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미움이 박혀 있었죠.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하면 좋아해 주시지는 않아도 며느리로는 인정해 주시고 어느 정도 완만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지나친 행동들은 저에게 수없이 많은 비수를 꽂아넣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시모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자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괘씸해 보이셨는지 더욱더 제 마음을 후벼 파셨어요.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참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오늘부로 어머니 며느리 역할 그만할래요. 이렇게 살려고 그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라고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열을 올리고 그래? 저걸 저보고 혼자 하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힘든 일들은 저한테만 시키세요?
너무 차별하시잖아요.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젊으니까 부탁 좀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섭섭했니? 너 말고 우리 집에서 누가 저걸 다 처리하겠어? 애들 배고프겠다. 밥 달라고 재촉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나한테 화낼 시간에 벌써 가서 애들 밥 먹였겠다. 소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오늘 내로 끝낼 수 있겠니? 제가 왜 저 많은 볏집을 날라야 하는데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시내에 영화 보러 가고 그이랑 저는 저 많은 볏집을 나르라고요? 아버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만 계시면 당연히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러시는 거 더는 못 참겠어요.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휴일을 즐기고 저희는 쌓여있는 볏집이랑 사료 날라서 소 먹이나 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시댁에선 소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크게 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시부모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셨어요. 가끔 외국인을 고용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하셨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달 주는 월급이 부담스러우셨는지 두 분이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시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을 시부가 무리해가며 힘겹게 끌고 왔었는데 몸에 한계가 오셨는지 결국 허리 근육 파열로 한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주 시댁에 와서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을 알려준 다음 시부 대신 관리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었었는데 형님 내외는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었어요. 매달 지출이 되는 월급이 부담스러워 저희가 부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형님은 시모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전부터도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시부가 쓰러지고 난 뒤부터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이 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게 되자 불만을 털어놓긴 했었지만 아주버님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항상 형님 내외 편을 들어 주었고 저희 부부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것 말고도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결국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볏집을 나르고 있는 남편한테 그만하자며 소리를 지른 뒤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고 있는 남편은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곤 한숨을 내쉬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면 소는 누가 관리하니? 저 외국인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일 시켜먹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매달 주는 월급도 아까워 죽겠다. 엄마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돈으로 나가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소들 전부 처분해야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쟤한테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으면 끝까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넌 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일 좀 도와주는 거 가지고 엄청 떽떽거려 쌌네. 아쉬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어쩌겠어? 예, 미안하다. 됐지? 어서 여물이나 줘라. 그게 끝이에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앞으로 같이 일을 도와주고 매달 일꾼에게 나가는 월급도 나눠서 내게끔 해야죠.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 같은데요. 저 정말 한계까지 올라와서 더는 참기 힘들어요.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네요. 시모는 입이 산 만큼 나오셔서는 저에게 억지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끝까지 형님 내외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한 뒤에 시모를 바꿔준 뒤 서둘러 시댁으로 오게 만들었고 남편과 제 눈치를 보게 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형님 내외가 서둘러 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시모가 계속 단 것만 먹여서 그런 건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이미 한계치까지 분노가 차올라 버린 저희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 정도로 형님 내외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서 어머님이 스트레스 좀 풀고 오라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동서도 서방님이랑 영화 보러 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영화를 볼 거면 아버님 댁에 오지 말고 형님 집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가서 보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동안 무리를 하셔서 허리를 다쳐 누워 계시면 형님이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게 서로 의논하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인데 시댁에만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내빼기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왜 저희만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지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왜 형님만 어머님한테 대우받아가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무슨 영화를 극장에서 12시간을 보나 봐요?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아주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꾀만 부릴 줄 알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영화 보고 둘이서 외식할 돈은 있고 아버님 일하시는데 고생 좀 덜어드리려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고용할 돈은 없나 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만 효자가 돼선 전부 홀라당 뺏어가고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금세 태도가 바뀌어서는 도움을 요청할 때 남보다 더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재수씨,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내가 언제 모른 척 했다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사정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한 거지. 재수씨한테 정말 섭섭하네요. 동석이 너는 형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너도 설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해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항상 도와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없었잖아. 꼭 돈 문제가 걸리면 연락도 안 받고 아예 전화번호까지 차단해버려서 심각한 상황까지 와도 모른 척 했으면서 문제가 없냐고?
그게 지금 형 입에서 나올 말이야? 서방님, 지금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멋대로 생각하세요? 그래, 이건 큰 며느리 말이 맞다. 애들도 사정이 있는 거고,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연락을 안 받은 건데, 뭘 그것 가지고 섭섭해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냉전 한 푼 없다며 주머니 사정이 힘들다고 하도 죽는 소리해서 남편이 지인분한테 돈을 빌려 해결하니까 타이밍 보고 해외여행으로 하와이 다녀왔어요.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지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보내고 있었는지 메신저 배경화면 바꿔가면서 엄청 자랑질을 했었잖아요. 형님 내외는 본인들의 실속만 챙길 줄 알지 도움을 베풀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자잘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안 좋아진 감정으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방에서 누워만 계셨던 시부가 결국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저희 부부와 형님네의 흥분은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다 필요 없다면서 2번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거실 쪽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 시부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형님 내외는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더는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는데 며칠 뒤 시부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셔서 시부를 병원으로 옮겨드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또다시 시모와 형님 내외의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의 감정은 안 좋았지만 그날만큼은 최대한 조심하려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부득이하게 허리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허리를 잡고 있던 근육이 파열이 되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염증이 유발되었고 심각하면 평생을 걷질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우리 돈 나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소농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 설득해서 농장 처분한 돈으로 수술비 마련하고 남은 돈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면 되겠네. 간간히 돈 필요할 때 우리가 빼서 쓰기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설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 집안의 장남인 내가 결정하는 대로 동생이랑 재수 씨도 따라와 주겠지? 본인들도 수술비 안 내줄 거 아니야. 손해보는 짓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소농장 처분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좀 가져가서 삶에 보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장남이면 그만한 권리 충분히 있어. 그리고 우리는 대를 이어줄 손자를 낳아줬잖아. 그거면 농장 처분한 돈 우리가 다 가져가도 할 말 없는 거야. 동서내외는 딸을 낳았으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돈 달라는 말도 못해. 당신이 장남이니까 알아서 해.
그럼 우리 농장 처분한 돈으로 해외여행 한번 더 갈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다녀오면 좋겠다. 우리끼리 돈 쓰면 눈치 보이니까 어머님도 지인분들과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 돈 좀 지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네. 어차피 농장 처분한 돈 당신이 관리할 거잖아. 동서내외는 아주 버릇도 없고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니까 냉전 한 푼도 주지 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 어떻게 아버님이 한평생 관리해오신 소농장을 처분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허락해 줄 것 같아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세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놀러 갈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아들 맞아요? 지금 큰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돈 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주버님보다 그 일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챙겨주시려는 거예요. 재수씨, 보면 오지랖이 너무 넓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깽판을 치려는 거야? 우리 집안 문제를 왜 재수씨가 끼어드냐 이거야? 여기서 한바탕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재수씨야말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대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보자 하니까 아주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병실 앞에서 형님네가 나눈 대화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온갖 희생은 저희 부부가 다 해왔는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앞두고 계신 시부 앞에서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저와 형님네가 싸우는 모습에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하자 분위기는 또다시 심각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면서 서로의 바닥까지 보게 된 상황 속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시숙은 남편을 향해 주먹까지 올리려고 몸을 들썩이며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한테 시모의 전화가 왔고 시숙을 말린 뒤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아이들이 다친 것 같다며 시댁으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형님은 시숙을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일단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을 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애들이 놀다가 다친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계단에서 구르긴 했는데 집 앞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 간단하게 치료받고 왔으니까 너무 놀라지들 마라.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손자는 몸이 좀 많이 허약한 것 같아 한약 한 채 지었으니까 며칠 뒤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몸 관리 잘해야 되지 않겠어? 크게 될 인물이 다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쟤는 지 엄마 닮아서 그런지 계단에서 굴렀는데도 어찌나 몸이 튼튼하던지 이마에 상처 난 거 빼곤 다친 곳은 없어서 벨밴드 하나 사서 붙여줬다. 그리고 이거
남은 건데 자주 필요하면 쓰던지. 무슨 밴드 하나가 800원씩이나 하냐? 얘따, 비싼 거니까 아껴 써라. 우리 손자 한방병원에서 체질 검사해서 비싼 약재로만 탈인 거니까 도착하면 거르지 말고 먹어야 될 거야. 가격이 무려 80만 원이나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 장손이 그 정도는 먹어줘야 하잖아.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니? 네, 아마 내일 바로 수술 들어갈 것 같아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더 이상 농장 관리는 무리세요. 그래도 애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에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한방병원까지 다녀오셨어요? 지우가 요즘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채빈이 제가 데려가겠다는 거 신경 쓰지 못한다고 봐주신다고 하셨으면 애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신경을 쓰셨어야죠. 이마에 난 상처가 깊은 것 같은데 밴드 붙이면 끝인 거예요? 지우는 장손이니까 80만 원짜리 한약 지어주고 제 딸은 800원짜리 밴드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 정도도 많이 신경 써준 거지. 뭘 더 바라는 거니? 봐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애들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볼일 끝났으면 그만 돌아가 봐라. 엄마, 채빈이는 제 딸이고 엄마 손녀예요. 어떻게 애들을 앞에 두고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인연 끊자고요. 시모는 형님 아들과 제 딸을 심하게 차별을 하셨고 대놓고 비교를 하신 행동에 제 딸이 많이 서운했었는지 할머니가 밉다며 좀 전에 있던 일들을 전부 설명했어요. 시모는 누워서 잠만 자고 있었고 형님 아들은 제 딸을 계속 괴롭히면서 놀리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님 아들이 제 딸을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 말에 당황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자리를 회피하려 했고 저 또한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처음으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은 뒤 시댁에서 나와 저희 부부는 이마에 상처난 딸애를 데리고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어요. 제 딸은 5바늘을 꿰맸고 평생 이마에 상처가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시모와 형님네를 안 보겠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만 신경을 쓰고 시모와 형님네회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안 좋은 감정은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지 모를 만큼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시부의 수술은 성공적이라 회복이 빨랐고 곧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몸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죠. 그렇게 시부가 퇴원을 하시기 전날 찾아온 어버이날에 보고 싶지 않은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신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 딸이 손가방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시부에게 감사함의 편지를 낭독해 주었고 시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손가방에서 또 하나의 작은 편지를 꺼내 낭독하는데 딸이 읽어 내려가던 말을 온 가족이 듣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형님 내외는 당황스러워했고
시부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지자 시모가 제 딸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얘가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당신 지금 얘가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얘가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저번에 밴드 하나 붙여주고 지우와 차별했다고 서운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얘가 8살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 거짓말부터 배웠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오늘 할미가 버릇 좀 단단히 고쳐놔야 되겠다. 너 이리 안 와? 너희 엄마 품에 숨는다고 잘못이 없어지니? 얘가 할미가 오라는데 어디서 눈을 치켰어? 지금 제 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애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돌아보셔야죠. 얘가 얼마나 서운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으면 안갚음을 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채빈이가 한 말은 전부 다 사실 같은데요. 거짓말을 했다면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제 딸이 거짓말했다고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만약에 채빈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시부는 시모의 핸드폰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모는 제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며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화를 버럭 내면서 당장 핸드폰을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편도 시모가 자기 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 많이 불쾌했는지 시모의 가방을 빼서 핸드폰을 꺼냈고 그 안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병원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다시 농장 일을 하겠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앓고 있는데. 허리가 다쳐서 꼼짝을 못한 거지. 수술 받고 경과 좋아지면 무조건 농장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못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농장 천장이 낡아서 구멍이 크게 나서 빗물을 막기 위해 비닐을 씌워놨었는데 엄마가 그걸 좀 치워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천장이 뚫린 곳을 막으려고 사다리를 이용하실 테고 엄마는 아버지가 올라가셨을 때 사다리를 옆으로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허리는 한 번 다치면 2번은 쉽게 재발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도를 좀 크게 해서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장 일을 하다가 다치는 건 다반사이니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전부 엄마한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준비하셨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2번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셨죠? 어머 세상에, 너는 어디서 엿듣고 있는 거야? 8살밖에 안 된 애가 벌써부터 할미 얘기하는 걸 몰래 듣고 있어? 오늘 아주 혼쭐 좀 나야겠다. 이리 안 와? 제 딸이 낭독한 시모의 감사 편지에는
좋은 말들이 적혀 있던 게 아닌 시모가 자기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적어둔 거였어요. 통화하는데 엿들었다며 시모가 녹음한 걸 재차 확인하면서 자기를 혼냈었다는 꼬불꼬불한 글씨로 적어둔 거였죠. 8살이 얼마나 할머니가 미웠으면 서투른 글씨로 적었을지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녹음된 내용을 모두가 듣게 되자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한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숙과 함께 하려던 계획에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시숙이 자기도 헤아려 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자기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증거물을 남기려 녹음을 했었다는 핑계를 대고 계셨어요. 두 모자가 시부의 재산 때문에 충격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저희 부부와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딸이 읽어내려간 감사 편지 하나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와 인연을 끊어내겠다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어요.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죠. 저희 부부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며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시숙에게 조금의 재산도 주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네요. 중간에 몇 번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말 좀 잘해달라며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말을 하셨지만 제 딸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시모 얼굴만 보면 생각이 나서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고 얼마 뒤 또 한 번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이번에는 시모와 형님이 같이 와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문을 다시 닫으려는데 형님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숙의 몸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필요로 해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나게 된 이후 시숙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숙이 가족들 몰래 주식에 빠져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숙의 몸에 암이 생겨 버렸습니다. 대장암 3기로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발길을 돌려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열을 하고 있는 시모와 형님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논을 했었는데 시부는 당신을 해하려 했던 시모와 형님 내외를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지금 현재 시숙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다음 남은 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조금도 시모와 형님 내외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저희도 시부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모 또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가 당한 게 있다 보니 쉽게 손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숙을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 저희 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남편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그 전에 뭐가 됐든 속 시원하게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읽어보는 글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천안 사는 여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같은 회사 사람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불행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를 했고 남편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엄마와 여동생과 세 식구 단출하게 살고 있었죠.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서로에게 깊게 스며들듯 사랑을 했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외롭게 살았을 텐데 앞으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 누구보다 너의 편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를 만나 가족이 생겼어. 나한테 가족이란 정말 꿈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를 만나서 그래도 엄마도 생기고 여동생도 생긴 기분이야.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그리고 현숙 아가씨한테도.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해. 우리 둘이 따로 나가 살면 참 좋은데. 그럼 엄마랑 여동생 단둘이 살아야 해서 그건 내가 진짜 걱정이 많이 돼. 알지. 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복닥복닥 사는 게 좋은데 맨날 혼자만 살아버릇해서 가족이 있는 게 오히려 난 좋아.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남편 없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가 사는 건 극도로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부모가 없는 저를 매우 싫어했지만 남편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제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철천지 고아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제 엄마처럼 지극히 모셨죠. 아니, 지극히 모셔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현철 씨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해먹어요. 너는 오로지 먹을 생각만 하냐? 현철이가 힘들게 돈 벌어온 것도 모르고 그 돈을 다 펑펑 쓰고 싶어? 에휴.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매번 그렇게 생각하시니. 어머, 언니 웃긴다. 솔직히 음식하는 거 다 오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써요. 거덜날라. 아가씨, 어차피 음식하면 아가씨가 다 먹잖아요. 돈은 오빠 돈이지만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엄마.
언니 말하는 거 봤지? 아주 웃겨. 지금 나 많이 먹는다고 은근 꼽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하여튼 오늘 장 봐올 건데 그럼 제가 알아서 봐올게요. 그럼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셨어요. 매번 돈 거리시며 눈치를 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꼬박꼬박 대답은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선 엄청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권유에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일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나 다시 일해보는 거 어떨까? 아무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일만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까 찌뿌둥해. 일하는 거 힘들 텐데. 그전에도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냥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안 그래? 혹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래? 아니,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혼자 버는 것보단 둘이 버는 게 낫잖아. 내가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경력 단절될까봐 그래서 그러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혹시나 힘들까봐 그런 건데.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정말 이래도 돼?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집에서만 있는 게 너무 유용하지도 않고 실용적이지 않잖아. 그래도 우리 둘일 때 좀 벌어놔야지. 그래야 아기가 생겨도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괜찮겠어? 너 그냥 편히 집에서 쉬게 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랑 한숙이랑 셋이서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럼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봐서 정하자. 그리고 힘들면 무조건 그만둬야 해. 남편이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냐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여성 편력이 좀 있으셨다 들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사사건건 저를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울 때도 있었어요. 네가 나가서 일하면 나랑 현숙이 밥은 어쩌냐? 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일을 해? 할 일도 없을 텐데 나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구나. 겨우 현철이 꼬셔가지고 집에서 나갈 궁리만 해. 네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들인다고. 아이고 답답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저 결혼 전에 격리일도 했었으니까 취업 자리 알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네 걱정을 왜 하냐? 나랑 현숙이 걱정하는 거지.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애가 밖으로만 놔둔다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일 끝나면 6시니까 끝나면 제값 집에 들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저녁 차리는데 지장 없을 거고요. 그냥 아침, 점심만 해 드시면 돼요. 현숙 아가씨도 주방일 자꾸 해봐야 늘죠. 아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시미를 네 아래로 보는구나.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 바쁘지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 앉지 그러냐?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나쁘게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조그만 물류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죠.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을 어기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분이라도 늦는 날엔 저를 쥐잡아 먹을 듯 했으니까요. 왜 늦게 오니? 6시 퇴근인데 뭐 하다가 이제서야 오는 거야? 너 회사에 남자 생겼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늦어?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꾸역꾸역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새언니? 아니에요. 오해하지들 마세요. 6시 퇴근에 집 오면 6시 30분인데 마감이 좀 늦으면 15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늦냐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마감하면 안 늦을 걸 가지고 왜 늦는지 바른 대로 말 못해? 어머니, 억지 쓰지 마세요. 그날그날 마감 정산이 틀린데 그럼 조금 늦을 때도 있는 거죠. 어머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세요. 얼씨구, 지금 늙은 시엠이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무시하는 거냐? 아주 웃긴다 너. 그래, 이게 네 본색이지? 현철아비도 이랬었어. 허구한 날 늦었다 그러면 온갖 핑계는 다 대고 그랬지. 너 역시도 그런 거 아니야? 감히 누구를 속여? 어디 나를 속이려 들어? 아니라고요. 오늘 정산할 게 많아서 늦은 거 맞고요. 현철 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 염려 놓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니 항상 곤란하였죠.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잘못한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집안에 괜한 분란을 만들까봐 매번 참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점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죠. 지겨운 일상이었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저렇게 트집 잡는 꼴을 봐야 해? 한두 번이 아니야. 일할 때마다 저렇게 의심하시니 내가 살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돌아가신 아빠가 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거든. 네가 이해해. 근데 왜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냐고. 어머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님은 내 말 들으려 하시지도 않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부정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어머님께 말 좀 확실히 해줘. 남편은 가운데서 괜히 난처해지는 일이 많았어요. 저조차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가뜩이나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않은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건설회사에서 아랍지사로 발령을 낸 것이죠. 아랍으로 출장을 갈 시에는 최소 적어도 3년, 길면 7년까지도 꼼짝없이 아랍에만 있어야 하는 걸 전 잘 알기에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지금도 힘이 드는데 남편마저 없다면 더 못 버틸 것 같았으니까요. 꼭 가야 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젠 나도 벌고 하니까 돈에 대해 너무 여연해 하지 마. 어? 최소 3년인데 3년 만에 오는 사람 없잖아 거의. 못해도 5년은 채우고 와야 하는데 자기 가지 마. 알겠지? 자기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도 좋은 기회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월급이 3배다 3배.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이제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내 부탁 좀 들어줘. 휴가 받으면 무조건 한국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 나 잘할 수 있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머님은 어떡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우리 자식 낳아서 나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하고 싶어. 돈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 아랍에서 오는 날 무조건 분가하자. 좋은 아파트 사서. 그럼 그때는 자기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어?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아랍을 가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이루고 살지 못했던 터라 우리 아이만큼은 꼭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최소 3년이라고 하지만 거의 5년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담은 저에게 크게 와닿았죠. 하지만 저렇게 마음먹은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철철이 휴가를 받을 때마다 무조건 한국에 들어온다는 조건을 걸고 저는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주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도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남편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아니, 아랍이라니. 그 먼 데를 현철이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엄마랑 현숙이는 어떡하라고? 아유, 나도 데려가라 그럼. 엄마, 너무 걱정 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태산이야. 내가 선택받은 건데 최선을 다해야죠. 한번 갔다 오면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을 거예요. 연락 자주 드릴 테니까 너무 심려 마세요. 그리고 민경이 잘 부탁드릴게요. 엄마 딸처럼 예뻐해 주세요. 전 부탁드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민경이도 현숙이처럼 엄마가 좀 곁을 내주셨으면 해요. 민경이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맨날 너네 마누라 편만 들지? 이 애미는 안중에도 없고 나쁜 자식. 몸 조심하고 다녀오거라. 한국은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그 말만을 남기고 아랍으로 떠났어요.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날 두고 가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그리움이 사무쳐서 보고 싶기도 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집을 일으키기 위해 아랍을 간 남편에게 존경심을 갖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저도 악착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부르더군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렀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역시나 억지를 쓰고 계셨어요. 예, 현철이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하지? 지금부터 내가 관리하마. 통장이랑 비밀번호 그리고 도장까지 나한테 싹 넘기렴. 네? 어머님, 현철 씨랑 저 부부예요. 부인이 당연히 남편 월급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죄송해요. 이건 못 드려요. 뭐야? 너 지금 날 못 믿어서 못 주겠다는 거야? 누굴 도둑년으로 아나? 아유, 기가 막혀. 우리 현철이가 없으니 아주 날 소 닭 보듯이 보는구나. 어쩜 그래? 내가 내 아들 월급 관리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당장 내놓거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어머님,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제가 2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통장인데 이걸 왜 어머님한테 넘기나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건 현철이 있을 때 얘기지. 네가 우리 아들 돈 어디다 빙땅 칠지 누가 알아? 현철이도 없는데 현철이 돈 너한테 못 맡긴다. 그건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 돈을 왜 생판 남인 언니가 관리해? 진짜 돈 어디다 쓸 줄 알고. 엄마한테 당장 맡겨요. 억지들 좀 쓰지 마세요. 현철 씨가 저한테 관리하라고 부탁도 했고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밤낮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바람에 결국 전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어요. 동장과 이것저것들을 챙겨 어머님한테 다 드렸죠. 송장을 드리니 순순히 어머님은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이 아랍으로 가자 어머님의 의심과 집착은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심해졌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주고 나자 이번엔 시어머니는 제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려 들었죠. 이것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격렬히 거부하였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건지 어휴. 현철이 없으니까 네가 더 신난 것 같구나. 당장 때려치워 일도. 아니면 통장을 나한테 주던가. 네? 현철 씨 통장까지 가져가 놓고 지금 제 통장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님. 그리고 현철 씨 통장에서 생활비 쓰는 내역 가계부 쓰셨으면 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 돈인데 함부로 쓸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연이? 날 가르치려 들어? 현철이 없다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지? 내가 설마 우리 아들 돈을 흥청망청 쓸까봐? 아니, 언니 웃기네. 아주 오빠 없으니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나 하고 이래서 집안 배경 무시 못하지. 없이 자랐으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어따 대고 어른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해요? 오빠 가기 전에 이혼시켜야 했는데 오빠가 깜빡 속았지 아주. 아가씨, 말 조심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통장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가씨야말로 손윗사람 대우 좀 해줄래요? 너 하여튼 회사 다니면서 무슨 건더기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 그 길로 요절을 낼 테니까 알겠어? 분명 남자 있어 저거. 매번 의심하고 모욕하는 어머님을 참을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님의 모욕은 더 심해졌죠. 물론 시누이도 함께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 현철 씨도 한국에 귀국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날이 있을까라고 희망만 품으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있었어도 어머님은 철저히 저를 배척하셨지만 남편이 없으니 더더욱 저는 그 집의 이방인이었죠. 맘 같아선 정말 따로 나와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놔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하소연을 하였죠. 남편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통화가 반복되자 전 타지에 있는 남편이 점점 원망스러웠어요. 멀리서 저렇게 고생하는 남편이지만 집에서 맨날 있는 갈등이나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달라지지 않으니 남편과의 결혼이 후회스러웠죠. 차라리 어머님과 따로 떨어져 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저 보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근처에라도 방 하나 얻을게요. 저도 이렇게 의심받고는 못 살아요. 나가서 네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널 내보내. 현철이 올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 알겠어?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회사도 뭐고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가. 나가서 네가 외간 남자한테 꼬리를 치는지 누가 아냐? 눈웃음 살랑 쳐대면서 안 그래? 그런 모욕적인 말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나 단속하세요. 맨날 짧은 치마 입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데 아가씨 걱정은 하나도 안 되시나 보죠? 어머니 그거 아집이고 집착이에요. 알아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내가 너 편하게 살게 놔줄 줄 알아?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넌 내 손아귀에 있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럼 그만하실래요? 저 회사 안 다닐 테니까 의심 그만하실 거냐고요. 저 회사 안 다녀도 집안일에 일절 손 안 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집안일이야 뭐. 네가 그런다고 손 뗄 수야 있겠냐? 그럼 이 늙은이가 하리?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거라. 네가 어디 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야? 회사 간답시고 외간 남자 만날지 누가 아냐고. 그만둘 거면 당장 그만두거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니까. 알겠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결국 전
어머님의 그 억지를 뿌리 뽑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능력을 보여주고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매번 저렇게 의심하는 어머님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 포기하였죠. 오히려 집에 있으니 어머님은 전보다는 저를 덜 괴롭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을 쯤 은행에 다녀온 어머님이 어느 날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 저조차도 기가 막혀 이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머릿속을 보고 싶었죠. 아니, 기가 막혀? 너 여기 앉아보거라. 아니, 현철이가 항상 보내오는 돈이 700만 원인데 왜 이번 달은 300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월급 관리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통장 드리고 아예 현철 씨 월급은 보지도 못했는데 지난번 전화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현철 씨가 안 보낼 린 없고요. 네가 현철이 시켜서 400만 원 네 통장으로 받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300만 보내라고 한 거 아니냐고? 바른 대로 말 못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하다 돈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 정도면 증증이에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리고 돈을 빼돌리긴 누가 빼돌려요? 아가씨랑 어머님이 돈 같은 거 조금씩 빼돌리는 거 제가 눈 감아준 건 생각 안 나나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현철이가 생활비를 적게 보낸 만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겠다. 안 그러니? 이제 네 밥상머리에 불만 갖지 말거라.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알겠어? 아주 여우같이 은근히 돈이나 빼돌리는 나쁜 년. 제발 그만 좀 하라니까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제가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의심, 집착, 절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로웠죠. 어머님은 그 후부터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묘하게 신우와 본인, 그리고 저 이렇게 밥과 반찬이 달랐죠. 매번 저에겐 인스턴트 식품이나 사발면을 주었고 본인들은 외식을 하거나 제가 시장 보는 틈을 타서 고기를 구워 먹곤 했어요.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제가 이 집안에서 당하고 있던 것이었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이미 집엔 연기와 고기 냄새가 가득했지만 신우이와 어머님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셨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가씨랑 고기 구워 드셨어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왜 저 없을 때만 드시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 옆집이 구워 먹나 보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니? 현철이가 700에서 300으로 돈을 확 줄였는데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 배고프면 사발면이나 끓여 먹어라. 옛날엔 그런 것도 못 먹고 살았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니? 매번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떼시는 어머님을 보면 어이가 없었죠. 전 제가 모은 돈 이외에는 아예 생활비나 돈 구경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의 돈을 틀어지고 안 주셨기 때문에요. 그 돈으로 신우이가 허튼 짓을 하는 것에도 돈을 대주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저는 매번 돈에 허덕이는 하루하루가 되었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었어요. 그러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면서 도저히 이대로 못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매일 밥에 김치, 그리고 사발면만 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가씨랑 어머님은 매번 외식하거나 저 없을 때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억울해서 말은 해야겠어요.
안 먹었는데? 너 무슨 꿈꾼 거 아니냐? 현철이가 어려진 만큼 우리도 허리띠 졸라 매야지, 안 그래? 안 그러면 힘들게 벌어온 돈 흥청망청 쓰게 되지 않겠니? 사발면도 고맙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현철이 아니면 이런 데고 받고나 살 수 있어? 저주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아, 진짜 못 살겠네. 당신이 끝이 궁금하네요, 정말. 아니, 이제 이 집 며느리 노릇 안 해요. 그냥 현철 씨랑 끝을 내더라도 이젠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제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지네요. 언니, 지금 우리 엄마 협박하는 거야? 오빠가 이걸 보고도 언니랑 혼인생활 유지할 것 같아요? 착각 마셔. 한국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바로 이혼시킬 테니까. 우리 오빠는 새 장가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요. 아주 주제 파악도 못한다니까. 너 안 닥쳐? 이게 어디 어린 게 함부로 누나를 굴려대며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지? 그렇게 신우의 뺨을 세차게 날리고 이성을 놓아버렸죠. 새 장가라니.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는 걸까요? 단순히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라면 정말 일찍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과 끝을 내더라도 이 집과 오늘 사다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그날 눈에 보일 게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예쁨은커녕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제 자신이 비참하고 싫었거든요. 제가 신우의 뺨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눈이 돌았는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네가 미쳤지? 감히 우리 딸 뺨을 날려? 네가 뭐가 잘났다고 뺨을 날려 날리길? 이제 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 미친 게? 네가 날 때려 감히? 너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절대 가만 못 있어. 엄마, 나 뺨 빨개졌지? 이거 안 나? 당신이 계속 나한테 이러면 나도 똑같이 인연한테 할 거야. 이제 나도 가만 안 있어. 이젠 안 참는다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마자 제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죠. 저의 발광하는 모습에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얼른 제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시모와 신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신이랑 저녀는 날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현철 씨도 아빠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니? 너랑 너네 엄마나 왜 그래 정말? 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 난 진짜 내 가족처럼 잘하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따위야? 닥쳐. 난 네 자체가 싫다. 싫은데 이유 있어? 우리 착한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내 사랑받을 생각 말고. 그리고 알 게 뭐냐? 일하면서 외간 남자랑 바람났을지? 불결해 아주. 내가 너 같은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딱 네 팔자가 그래. 아줌마, 억지 좀 쓰지 마세요. 모든 걸 걸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매번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얼씨구, 엄마,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지. 분명 오빠 돈도 자기가 빼돌리고 안 빼돌린 척 했을걸? 반말하는 것 좀 봐. 닥치라고 했지? 너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아줌마도 오늘 한번 같이 죽어봐. 그렇게 주저앉으며 싸우고 있을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랍에서 3년 후면 돌아올 것 같은 남편이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온 것이죠.
한국에 있던 사람이 꼭 아랍을 가고 싶어 해서 남편과 바꾸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 혼자만 두고 막상 아랍을 가니 마음이 불편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남편은 1년도 채우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날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모습과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미 다 예감하는 듯이 저를 꼭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민경이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야? 니들이 사람이야?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 민경이가 전화로 힘들어했을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요. 저 민경이랑 나갈게요. 이제 다신 안 와요. 아니 현철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건 네가 단면만 보고 지금 그런 거야. 얘가 얼마나 못된 앤데. 아니요, 전 민경이 믿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랑 현숙이한테. 내가 아끼고 아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였다니 소름 끼쳐요. 아니 오빠, 오해라니까. 세원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우리가 오빠 가족이잖아. 저 여자는 피도 안 섞인 사람인데 지금 저 여자 눈물쇼에 속는 거야? 아니지?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당신 없을 때 어머님의 의심 집착, 그리고 먹을 걸로 인한 사람 자존감 무너뜨리기, 툭 하면 이혼 종용. 나 도저히 못 살아. 당신이 만약 여기서 나 선택 안 한다면 우리 이혼이야.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난 언제나 네 편이라고 했잖아. 이제 나가자. 더 이상 이런 대로 받고 살 필요 없어. 그리고 미안해. 너만 두고 가서 너 힘들게 해서. 더 이상 엄마랑 현숙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전 민경이랑 이 집 나가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최근 2년간 직업도 없는 백수인 신우와 어머니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싹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희는 바로 살 집을 알아보았고 남편에게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물으니 마지막 제 통화 목소리가 그렇게 슬펐다더군요. 너무 신경이 쓰여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마침 한국에 있던 직원도 아랍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때다 싶어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언제 끝날지 몰랐던 이 감옥 같은 시댁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로 애원하고 사정하였지만 한 번 다친 남편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전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동안 당한 부당한 대우들과 경제적인 것들까지 모두 청구하는 소송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당해온 세월을 공감해주듯이 위자료 소송을 도와주었어요. 내가 다 설명하마. 아니 나는 그 못된 것이 돈을 빼돌린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엄마 마음 모르겠냐? 하나부터 열까지 너 걱정만 하니까 걔를 의심도 하고 그랬던 거지.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조종을 당했길래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핑계 대지 말아요. 엄마는 그냥 괴롭힐 상대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아빠가 살면서 엄마한테 썩인 속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민경한테 푼 거지 안 그래요? 다신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한 거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가 너 없인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아빠도 죽고 엄마가 믿을 건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살라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현숙이도 있으니까 둘이 의지하고 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요. 이만 끊을게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많은 위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모르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대던지 현숙이 보고 일을 해서 갚으라고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해요. 이제 끊을게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의 연은 끝났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결정 끝에 그래도 이렇게 둘만 있게 되니 제 마음이 오히려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전 다달이 신우에게 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받아야 제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동안 팔다리 멀쩡한 신우이가 이 집에 기생하며 빼돌린 오빠 월급과 어머님과 함께 나를 종부리듯 부린 대가치곤 가볍다고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응징을 하니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 또한 저의 편이 되어주어 위자료 소송도 편하게 끝낼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시댁과의 연락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결혼 후 생기지 않던 아이도 들어서고 오히려 저희 세 식구가 더 단단해지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아이도 낳았고 남편이랑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친정과 시댁이 없다 보니 명절이면 세 식구 해외여행도 가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삶이 더 많아져서 좋기도 하답니다. 간혹 내가 괜히 천륜을 끊어놓은 것이 아닐까 하여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남편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어요. 그래도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시집살이를 버텨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제 자신이 대단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글을 축약해야 해서 쓰다 보니 많이 축약되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제 상처는 아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주었고 덕분에 아이도 낳고 지금은 정말 제가 원하던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랬던 가족, 지금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옷 따뜻이 입으세요. 감사합니다.